자, 여러분, 제가 지난 3년간 저희 채널의 주요 주제인 이 상속 증여 문제를 다루면서 늘 아쉬웠던 게 이 가장 선진국인 미국은 도대체 상속 증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진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재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존청 변호사께서 오늘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한 100억 이상까지 상속 증여세가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네.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행법상 23년도 기준으로는 1,3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 돈으로 뭐 150억인 거죠. 150억 정도. 그리고 이게 또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이니까 이게 한 가정의 가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뭐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2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300억 정도가 텍스 프리로 다음 세대에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법은 사실은 예전부터 이러진 않았었어요. 네. 역사를 놓고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을. 이게 100만 불이 채 안 됐었는데 늘어나고 하다가 12년도에 500만 불로 됐다가요. 17년도에 이게 다시 줄어드는 거였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오히려 2배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 법 자체가 25년도 말에 변경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정되지 않으면 600만 불 선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근데 저처럼 이제 이런 증여 상속세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아마도 1, 2년 사이에 뭔가는 일어날 것이다. 뭐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되겠죠. 갑자기 이거 줄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반발도 많아요. 네. 우리가 아예 증여 상속세를 없애면 모르겠는데 이게 있으나 마나한 법이냐라는 그런 의견도 꽤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뭐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서의 뭐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뭔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법이 바뀌기 전에 현행법상의 그 한계액을 그 내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거는 지극히 합법인 것이고 그럼요. 그리고 그 법이 바뀌더라도 과거에 소급해서 이게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아직은 난 얘네들한테 아이들한테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래서 보통 이제 트러스트를 많이 활용해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 증여자로부터 증여 행위는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실질적인 컨트롤은 유지하는 거예요. 베네피셔리라고 하는 이 수혜자가 이제 자녀들이 될 텐데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을 지금 확정하는 것은 동의하나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증여세는 지금 기준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트러스트라서요. 25년까지는 그거를 이제 뭐랄까 좀 자산가들의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트러스트가 또 그렇게도 활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대대손손 상속세가 없게 하는 게 바로 이 트러스트 제도라는 게 미국엔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 트러스트를 통해서 내가 자산을 옮기면 이 트러스트는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닌 이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티의 권한으로 가는 자산이다라고 하고요. 트러스티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통해 이 베네피셔리는 이제 자손들이 되는 건데요. 그 어떻게 자산을 불리고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트러스트가 설립된 주에 따라서는 그 트러스트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기간이 100년이고 뭐 네바다 같은 경우는 뭐 365년이라고 하고 또 뭐 사우스 다코타 뭐 이런 지역에서는 1000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네. 우리가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뭐 락펠러 뭐 디스트릭트 뭐 이런 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거부들이 그들의 자산을 계속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들의 시작점은 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뭐 거창하지만 이게 그들만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요. 지극히 합법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설명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자산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 상속 증여세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좀 미국으로 옮겨서 뭐 내 아들,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미국 영주권자나 이러면 거기서 상속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없게 물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발동할 수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 고려해야 될 내용이 네. 이게 미국 내에서의 그런 증여 상속에 대해서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고 이미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럴 텐데 네. 결국은 내가 증여자 또는
상속인, 피상속인이라고 네, 하나요? 네. 으로서 한국인이잖아요. 나의 어떤 장기적인 방향을 거주자로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비거주자까지를 감안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플래닝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어떤 뭐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내가 뭔가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뭔가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 방안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미국은 상속증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세법상 거주자라고 한다면 그런 혜택을 누리는 데는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의 또 주요 주제가 바로 이 연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은 연금저축 IRP인데 이 사실 IRP 제도를 잘 보면 미국의 그 401K를 모델로 해서 그걸 많이 흉내를 낸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미국 401K라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네. 이 국가의 그 사회보장 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어 오잖아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개개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걸 당연히 장려하고요.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IRA라고 불러요. 이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인데 이게 각 개개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요. 매년 한 7,000불에서 7,500불 정도를 내가 지출하지 않고 소비하는 데 다 쓰지 않고 은퇴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옮기면 세금을 줄여준다. 그게 아마 IRAP와 같이 비슷한 성격이겠죠. 비슷한 성격이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은퇴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경제 활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잖아요. 법인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이 개별 기업들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401k, 401k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 이런 은퇴 제도로서 채택을 하면 직원들이요, 뭐 최대 뭐 15,000, 17,000불까지일 겁니다. 금년에 하고 회사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네.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뭐 미국에서의 그런 이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401k는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밖에 고용주가 온전히 다 종업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계좌도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오너 회사가 있잖아요. 오너가 돈을 아주 잘 벌어요. 근데 이거를 당장 다 지출할 거 아니고 나는 은퇴를 대비하고 싶은데 401k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나도 직원의 한 명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리타이먼트 플랜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제 친구들도 만나면 이 주식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식 많이 하냐 그러면 이 401k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IRP에서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좀 아쉬운데 미국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물론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거기서의 자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이런 좀 선순환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진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월세가 나올 겁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좀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더 절세도 하고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앞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임대소득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인 투자보다는 법인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투자 대상 자산을 우리가 임대 관리하는 그런 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감가상각을 활용해서 페이퍼상 로스를 일으킴으로써 받는 혜택도 있지만 그죠. 그 밖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은퇴계좌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 이와 같은 뭐 401k, 그 401k가 됐건 아니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건 뭐 defined benefit이자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제도들을 채택함으로써 가족이나 이런 구성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해서 거기서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가 일부 이와 같은 투자 계좌, 은퇴 계좌로 넣음으로써 절세를 달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꼭 내국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해외 투자자도 결국은 미국 기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충분히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절세 플래닝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반드시 뭐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연금 이 직원들 연금 문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네요. 근데 그런 건 꼭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재미 변호사 존청 변호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미국 관련 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